네, 21대 국회가 48일 만에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뤄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정치권 소식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앞서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을 짚어봤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선고에 대한 정치권의 분위기 그리고 그 후폭풍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많은 고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 기자분들이나 보면 아마 좋은 결과를 예상하는 것 같고요. 또 보수 쪽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생중계하는 게 뭔가 예전에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처럼 어쨌든 유죄 취지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건 법률걸 떠나가지고요. 네.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물론 이제 최고의 쟁점은 지금 아마 이제 친형 강제 입원 시도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데 물론 이게 만약에 허위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만으로 해서 지사직을 날릴 필요가 있느냐. 어찌 보면 약간 상식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어떤 가해를 했거나 이런 모르겠는데 토론회 과정에서 물론 이 지사는 예전부터 계속 그런 입장을 해왔어요. 내가 시도한 게 아니라 형제나 형제들이 했었고 나는 말렸다 했는데 어쨌든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본인도 어쨌든 보건소장도 바꾸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직권남용 아니라고 했지만 그런데 과연 그랬다고 해서 그게 어떤 선거에 결과를 미치거나 아니면은 선출직을 그만두게 하고 말씀처럼 아까 38억의 선거비용 다 물어나게 할 정도인가 그런 어떤 근본적인 생각이 아마 결국은 대법원은 법률판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허위사실 많이 보면요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냐보다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럼 어떤 경우 허위 사실이고 어떤 경우 아니냐 기준이 되게 많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학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력 문제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런 개인 사적인 문제가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에서 아마 저는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직권남용 혐의는 1, 2심에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허위사실 공표죄만 2심에서 300만 원 받아서 지금 대법원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만장일치 네 분의 이 대법관이 해야 되는 만장일치제의 소부재 심의가 잘 안 돼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왔다는 것은 대법원 판사들 간에 이견이 노출됐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 적용의 문제니까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나왔다면 큰 변수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가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오늘 이 선고를 굉장히 좀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들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그리고 만약 오늘까지 유죄로 확정이 되게 된다면 이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 세 곳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월 보궐선거에서의 부담이 굉장히 좀 커지는 부분이라서 현재 민주당 여기에 대한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이제 박원순 시장 이 건으로 해서 어쨌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부정이 앞섰다는 얘기도 있고 어찌 보면 조국 사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 군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51%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인구의 51%를 하고 있는 광역단체장 선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거의 이제 마무리 수순이에요. 4년 차에 선거 없으니까 마무리 내고 이제 다음에 대선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임기 후반기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정부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 말씀 것처럼 새 지사 전부 다 어찌 보면은 그 지사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규칙 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본다면 선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또 대선을 앞둔 선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 저희 당이 어느 안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 다음에 대선까지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고 어쨌든 새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그런 심각한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2천만 있습니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선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 의미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 정권 심판론이 안 먹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발 뭐 각종 게이트도 있고 부동산 관련 정책 시장 실패, 정책 실패도 있고 이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1년 뒤에 대선하고 지방선거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정권 심판이라든가 문재인 정권 중간 평가의 의미를 가지는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느냐, 물론 경기도지사직은 뭐 아직까지는 뭐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지사직에 대해서도 시장직과 지사직에 대해서도 후보를 내느냐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굉장히 고심이 크거든요. 통합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뭐 반드시 낼 겁니다. 뭐 지금까지 실리를 따져보고 이익이 되거나 위기가 되는 문제를 피해간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때 비례정당 안 만들겠다고 그러다가 만들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전당내에 당헌 당규를 고쳐서 대표하고 최고위원 문제를 분리시키는 것도 했고요. 뭐 그거 아니라도 국회에서도 뭐 국회법이라든가 공수처법 4+1 해가지고 밀어붙였고요. 뭐 상임위원장도 다 독식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선 1년 전에 있는 거대한 보궐선거를 그냥 후보로 안 낼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정당 당원들한테 이 당헌 당규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뭐 한 군데 정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당헌 당규를 해석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당헌 당규를 차라리 고치든가 만약에 당원들이 고치면 안 된다 하면 안 내는 거고 뭐 고쳐서라도 내야 된다 하면은 뭐 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차기 지도부가 이거는 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 말씀처럼 뭐 다른 사건들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요. 정당의 존재라는 게 어찌 보면 집권하는 거거든요. 집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그냥 포기해라. 그럼 사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만약에 국민들이 비판 여론을 감수해야죠.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뭐 2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고 이게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이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근길에 취재진들의 질문에 겸허의 결과를 기다리겠다.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정치권 내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21대 국회 개원식입니다. 임기 시작 48일 만에 최장 늦장 개원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개원식을 늦게 합의를 해서 갖게 되기까지 좀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뭐 일단 당의 입장보다요. 아마 이게 2시에 같이 개원을 해요. 예. 아마 모든 언론들이 아마 대법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원식이 관심에서 좀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물론 뭐 우연히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오전에 하든가 아니면 시간을 한두 시간만이라도 좀 늦췄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늦어지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뭐 선서도 해야 되고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선서도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미래통합당은 뭐 상임위는 안 하고 뭐 법안 소위만 복수로 8개에서 11로 늘려서 이제 나머지 법안 소위를 하나 갖는 식으로 그다음에 법안 소위 그동안의 관례처럼 이제 합의제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것도 방법이지만 조금 뭐 부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합의했던 대로 11대 7 상임위를 이렇게 나누는 식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 그래서 개원 이후라도 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개원식을 계속 하고자 했던 게 개원식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개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헌법에 선서하게 돼 있습니다. 뭐 나는 뭐 예.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물론 임기 시작은 법으로 됩니다만 국민들한테 어쨌든 선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본인의 어떤 소감도 밝히고 대통령도 또 하는 거기 때문에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국민들도 뭐 20대 국회랑 21대 국회랑 어떤 구분이 안 되잖아요. 첫 시작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원식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저는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오늘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늦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뭐 개원 연설문을 9번째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정치권도 그렇고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은 부분의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뭐 빠지거나 담기거나 하는 내용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일단 개원식을 해서 대통령께서 연설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국민에 대한 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저께인가 한국판 뉴딜 정책 예. 발표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국회 협조나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 출범이 7월 15일부터 법률상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회 뭐 협조 그 부분 말씀하실 것 같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역점 사업이었던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공사석에서 국회 협치, 뭐 여야의 합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원내대표 오찬에서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에 국회 협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당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바람이 있다면은 네. 국회 합의 기반이나 협치의 보건 문제는 사실은 민주당만 가지고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법률안 뭐 발의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의 그 가이드라인을 따른 적도 많고 해서 대통령께서 국회 협치에 대한 뚜렷한 뭔가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그런 거라면 기대감을 뭐 갖고 어떤 게 있습니다. 있겠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국회 우선이라든가 정당 우선의 뭐 대화 문화 협치 문화를 재창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 그런 예. 표현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국회 말씀이신 존중에 거네요. 대한 부분, 예, 국회를 추구하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존중이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뭐 오늘 사실 뭐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그 현장 방문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미뤄가면서까지 이렇게 국회 개원 연설을 하겠다라고 한 걸 보면 그만큼 또 국회에 대한 많은 비중을 좀 두고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에는 개원이 되지만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공수처 문제도 그렇고 뭐 일하는 국회법 관련해서 뭐 법안 발의 후 통과 절차까지 많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쭉 많은 것들 중에서 민주당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좀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1번은 일하는 국회 그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문제되는 거 일단 삭제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처럼 또 법안 소위 같은 거를 어쨌든 원래는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다수결로 하자는 거였어요. 예. 왜냐하면 법안 소위에서 그동안 어찌 보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뭐 이익단체 이런 데서 한 국회의원만 딱 잡고 있으면 안 되는 시기여서 뭐 그건 아마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예. 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매달 이제 임시국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뭐 상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 본회의에 출석하는 걸 공개한다든지 어쨌든 국회가 좀 더 국민들이 보기에 맨날 싸우지 말고 먼저 예. 일을 좀 해라. 이게 아마 저희들은 제일 중점인 것 같고요. 공수처 물론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건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를 하겠다. 그게 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야정 협의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뭐 테이프 논의 공간일 수도 있지만 뭐 자주 만나면 좋은 거죠. 저는 아마 청와대에서도 여야 대표를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옛날 뭐 이렇게 뭔가 뭐 수계 뭐 이런 수계라기보다는 이게 뭐 명령하는 단 뜻이잖아요. 그런 뜻보다는 그냥 여야 대표, 예. 뭐 여야정 협의체 이런 형태로 자주 만나는 거 어쨌든 청와대든 아니면은 뭐 국회에서든 여야가 협치를 하는 거는 저는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저는 뭐 자주 만날수록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짧게 들어보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그간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7월 국회 입법 예고랄까 뭐 의지를 표명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 국회법 개정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관계법, 임대차 뭐 3법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경제관계 3법, 뭐 5.18법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보니까 5대 과제 80개 법안을 7월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 산적한 현안들이 대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뭐 공수처 출범 외에도 예. 실제로 지금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뭐 정부가 시장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우려를 갖고 있고 이 부분들을 밀어붙인다면 뭐 야당이 힘은 없지만은 반대를 해야죠. 토론도 하고 막을 수 있는 건 막고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제 처음으로 이해찬 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통절한 사과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사과를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당 차원의 조사에는 좀 거리를 두는 표현이 있다 보니 이게 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박용진 의원이 또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어제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건 앞으로는 당 차원에서의 조사는 없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은 좀 너무 늦지 않았느냐 사과가. 두 번째는 왜 당 차원에서는 조사 안 하느냐. 늦지 않았냐 부분은 제가 보기에 뭐 장례식이 월요일 날 끝났으니까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왜 당에서 조사 안 하느냐 부분인데 사실 서울시 시장은 당 소속이 맞죠. 그다음에 뭐 정무직들 중에는 아마 뭐 당 소속일 수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당에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불렀을 때 내가 왜 가느냐 할 수 있고 또 더구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당에서 조사하는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왜 가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공무원들도 조사할 수가 없어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가기관이든 아니면 뭐 지자체든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지 당에서는 이거를 재발방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것이지 조사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계가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냉정한 거를 직시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심각하게 빠지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듣고 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다는 건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한 얘기가 윤미향 사건 때도 뭐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우리가 조사권도 없는데 할 수 없다. 이번에도 뭐 망자 공소권 없는데 뭘 하냐. 우리가 수사권이 있냐. 공과 가는 따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난 총선 이후로 지금까지 막말이라든가 어떤 파장이 일 때마다 그렇게 피해갔습니다. 함구령 내리고 말하지 말라, 입 조심하라 이렇게 갔는데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것은 진상조사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당이 책임지는 모습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실제로 뭔가를 밝힐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정치적 행위로서 야 그래도 정신 차리나 보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를 쓰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실제 진상조사 목적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 그냥 보여주기만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도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그동안 사실 정당에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무슨 TF팀을 만들거나 대책실을 만들면 실제로 어쨌든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어찌 보면 그냥 보여주기가 있는데 저는 뭐 굳이 이게 이미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정당에서 또 그렇게 할 필요 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흔한 윤리위 해부나 당내 윤리위 해부나 누구를 해부해요? 아니 예전부터 지금 막말이나 무슨 공천 과정에서 성 문제로 지금 연루된 사람이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윤리위 해부했죠. 해서 뭐 공천을 배제시키고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 소속이 명확한 분은 시장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정무직이라든지 공무원들은 당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서 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해찬 대표가 어제도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후속 대책으로서 당내 성인지 개선 강화를 위한 당규를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석 달여 전에 오거돈 전 서울시장 관련된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었었는데 과연 그때와 지금은 어떤 부분이 더 다를 것인가라는 걸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벌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걸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같아요. 저도 뭐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도 뭐 당헌 당규 개정해서 그것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선 당에서 시급하게는 하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저는 뭐 재발박치 하겠다라고 그동안 얘기했으면 다시 또 벌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서울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찰, 검찰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대책을 내놓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끝내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이 고소인, 그러니까 피해자 측을 칭하는 호칭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 때문에도 또 논란이 되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뭐 피해자, 고소인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뭐 범죄 어쨌든
고소하기 전까지는 보통 피해자로 부릅니다. 예. 피해자 반대말이 가해자이고 고소인의 반대말이 피고소인이라 보는데 저는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예. 물론 이게 수사는 아직 뭐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뭐 이 용어상에서 굳이 뭐 피해자라는 용어를 안 쓸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동안 써왔고. 근데 실제로 왜 이낙연 의원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이런 공식 석상에서 계속 굳이 그런 표현을 그동안은 피해자라는 표현을 써왔었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뭐 누가 의도적으로 뭐 먼저 쓰거나 아니면 예. 모여서 뭐 앞으로 이 말을 쓰지 말자 뭐 이랬던 것 같지 않고요. 누군가 쓰니까 아마 그 단어가 적절해 보인다 생각해서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언론에 해석하는 것처럼 그분이 일방적 주장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든지 뭐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예. 원래 사실은 이런 성 문제 관련돼서는 피해 호소인 이런 용어는 써왔거든요. 안 써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차라리 조금 무치하게 본다 그러면 피해자 또는 이제 고소를 했다 그러면 고소인 이렇게 딱 명확히 하는 게 오히려 더 뭐 이 용어로 인한 혼란 이걸 자체로 어쨌든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앞으로는 그냥 고소인 이렇게 쓰는 게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의견 용어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은 뭐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뭐 법률적으로 따져서 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용어가 미치는 파장까지 계산을 못한 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 이제 처음부터 공과 가를 나누어서 해야 된다. 뭐 애도 끝난 다음에 한다. 경찰 수사도 실질적으로는 사무제 지나고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하고 부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특히 성범죄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사안이 벌어지고 난 뒤 지금까지 그런 관점을 견지한 분도 없었고 지금 뭐 당권 후보들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고 심지어 그런 기반 위에서 피해 호소인으로 나오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부분들은 빨리 교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